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원제는 The sense of an ending, 우리말로는 결말의 느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런 번역의 이유에 대해 작품을 분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감이란 것이 원래 틀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진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뻔히 아는 것에 대해 비틀어 말함으로써 글의 몰입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글 어디에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상황은 없다. 오히려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대로만 끝끝내 상황을 해석하는 고집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과연 왜? 작가는 각자의 생각과 인생의 느낌에 대해 예감과 결말이라는 이야기를 짜맞추어 가면서 어리둥절하기까지 한 반전을 굳이 펼쳐놓았던 것일까? 작가 줄리언 반스의 소설은 대부분 읽기 불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역시 제목에서부터 훅 들어오는 난해함을 소설 내내 안고 가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딱 어떤 것이라는 식으로 독자들에게 속 시원한 결론을 내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전문서적을 읽을 때처럼 꼼꼼히 분석하고 그 의도를 일부러 하나하나 곱씹고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 명확한 명제에 도달할 때까지 잘게 썰어내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외의 부분에서 짜릿하게 공감되는 표현이나 문장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반적인 생의 느낌에서 오는 일치감 등을 만났을 때 정말 감동하고 오래 곁에 두고 여러 번 읽고 싶어지지요. 그런 점에서 이 작가 줄리언 반스는 참 불친절하지만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제가 이 작가의 글에 매료되는 이유는 그가 글 속에서 독자의 방식으로 끌어당겨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작가가 의도한 스토리텔링과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때요? 독자가 읽는 순간부터 이미 그 작품은 작가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시간은 우리를 붙들어 우리에게 형태를 부여한다. 그러나 시간을 정말로 잘 안다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실제 사건들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런 일들이 남긴 인상에 대해서만은 정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1인칭 소설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늙은 토니 웹스터입니다. 그의 회상 속에는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스쳐간 여자친구가 등장합니다. 그중 특별히 영민한 친구였던 에이드리언은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교사의 질문에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부터 작가의 소설적 장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꼬여갈 수 있는지를 암시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느 날 토니에게 도착한 편지는 그를 예전의 어느 순간부터 꼬여버린 기억의 혼란 속으로 몰아갑니다. 에이드리언이 죽었다. 토니에게 에이드리언은 학창시절 지식과 허세를 나누던 절친이었으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베로니카와 결혼한 복잡하고 불편한 대상입니다. 이 불편한 기억의 저변에는 베로니카의 집에 놀러가서 잠시 머물렀을 때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묘한 무례함과 서운함, 그리고 베로니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왠지 부자연스러웠던 느낌 등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 줄리언 반스는 정말 불친절한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이 소설 속에서도 1부에서 화자이자 주인공인 토니의 이야기를 읽을 때와 2부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의외의 정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질 때의 토니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말 그대로 혼란스러움이 최고도에 달하게 됩니다. 뭐지 이 사람? 그리고 당초에 알 수 없는 말투로 툭툭 등장하는 베로니카의 완전 딴판인 기억들. 결국 토니와 베로니카가 주고받는 이메일과 짧은 2번의 만남을 통해 독자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상반된 기억이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기억 속에서조차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가의 문학적 표현법은 이 순간에 와서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1인칭 화자의 시점을 통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고 더욱 굳건해진 기억의 왜곡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시점을 변화시키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먼 발치의 객관적인 제3자처럼 함께 들여다보면서 비로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커다란 것에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울림을 느끼게 하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만약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면. 베로니카는 토니와 결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생각과 느낌에 충실한 진심을 말해달라고요. 두 사람이 연인으로 사귀는 동안에도 토니는 전적으로 베로니카에 대해 집중하지 못했고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닌 베로니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친근하게 하는 행동조차 토니는 애매한 이유를 들며 순간순간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베로니카의 마음이 먼저 자신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두 연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기억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상에 대해 앞질러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에 굳건한 이유를 입혀 점점 더 내가 만든 이야기 속으로 왜곡시켜 나가는 것. 작가가 의도한 글의 주제가 이것이었다고 느끼는 순간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이드리언이 토니의 연인이었던 베로니카와 데이트를 해도 괜찮겠냐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토니는 통 크게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상찬과 기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네 벗이여.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덜 떨어졌을진 몰라도 모호한 구석은 없었다. 나는 조금도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척 할 것이고 모든 일들을 모자람 없이 잘 해나갈 것이다. 라고요. 그렇지만 소설의 말미에 이를 때쯤 토니의 기억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왜곡된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버렸지만 그 당시 토니는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 그리고 험한 말들이 담긴 편지를 한 통 더 보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준 것은 의외로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보내온 유언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토니가 베로니카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의 부모와 오빠가 그에게 보여준 무례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500파운드의 유산과 함께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토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애매한 500파운드에 대해 베로니카는 피 묻은 돈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싸늘한 말을 합니다. 과연 왜 느닷없이 베로니카의 어머니는 토니에게 그 돈을 남겼으며 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그녀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글이 끝나도록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남겨진 친구의 일기장을 되돌려주지 않는 베로니카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토니가 알게 된 자신의 의외의 과거 행적과 그에 대해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기억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말밖에는. 토니는 이 과정에서 예전 학창시절에 선생님과 에이드리언이 나눈 논쟁을 떠올립니다. 그는 행위를 근거로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헨리 8세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개인의 삶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현재의 정신 상태를 근거로 과거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토니의 생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베로니카에게 한 행동이 치기 어린 남자의 전형이며 내가 내린 모든 판단의 화살이 내게로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결정을 정당화할 논거의 하부 구조를 세운다. 그런 후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상식이라고 말한다. 부단히 말로, 소리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었다 해도 어쩌면 그 기록의 방식은 엉뚱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토니의 말, 아니 에이드리언의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스스로도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예감과 결론, 기억과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나이 먹음에 대한 생각을 기억의 흐름에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30살 넘은 사람들이 모두 중년으로 보이고 50살을 넘은 이들은 골동품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다. 어릴 때는 그렇게도 역겹던 몇 살 되지도 않는 나이차가 점차 풍화되어 간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젊지 않음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일괄 통합된다. 누구나 그렇게 간단히 짐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예를 들면 기억이란 사건과 시간을 합친 것과 동등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다. 시간은 정착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용해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다 한들 뭔가가 편리해지지도 않고 뭔가에 소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린다. 어쩌면 이것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미래를 꾸며나가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꾸며내는 것. 이쯤 되면 독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동안 확신했던 기억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흔하게 내뱉는 이런 식의 말 중에 예감과 결과를 잘못 이어붙여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선긋기를 해버리는 무수한 착각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억은 시간과 사건을 합친 것이 아니며 시간이라는 것은 기억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의도 속에 그것을 녹여내는 용해제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그 짜릿한 표현. 줄리안 반스를 제가 이래서 좋아하나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소설은 명확한 사실적 설명 따위는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불친절한 내용 전개로 이어집니다. 느닷없는 베로니카 어머니의 유언과 애매한 금액의 유산, 그리고 정작 그 모든 기억을 끌어올리는 두 주인공인 베로니카와 토니의 달라도 너무 다른 각각의 기억들. 내용을 곧이곧대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를 뿐 아니라 어쩌면 기가 막힌 반전의 묘미를 무너뜨리는 허탈한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의 말미에 등장하는 의외의 사건이나 결말은 여기에 섞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책을 다 읽고도 이게 뭐지? 하는 엉뚱한 당혹스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니까요. 스토리나 결말보다 과정상의 공감과 던져진 주제에 대한 잠시의 고민이 더욱 값을 가지는 작품인 것이 분명한 만큼 인간의 기억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왜곡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꼭 직접 읽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토록 단점이 많은 그러나 우리 자신과 닮은 대부분의 인생을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말이지요.